자, 단핵도시와 다핵도시를 살펴봤고요. 그렇게 단핵과 다핵을 구분할 수 있었던 이론 체계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우리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서는 이제 선형구조설이나 동심원 이론, 다핵심 다차원, 그 디킨스의 제3지대 이론 등등의 도시 공간구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심원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버제스가 주장한 내용으로 도시의 성장이라는 연구에서 튜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동심원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도시 성장과 사회계층의 분화, 집중과정 그런 것을 다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동기,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이민자들 그리고 농촌 인구들이 대량으로 도시로 집결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도심부의 저급주택지가 형성되면 되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도시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친 영향과 주거지 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왜 주거지가 분화하는가. 그래서 우리 주거지의 분화 과정, 상류계층과 중류, 하류계층이 어떻게 주거지를 결정하는가 그런 요소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본다면요. 도시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로 구성된 도시 생태계로 봤고 도시 내부 공간 구조는 동심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시 내부는 친입과 경쟁과 계승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각 내측은 외측을 침입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확대한다.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이 확대가 되는 거고 각 지대가 점차 바깥쪽으로 확산되면서 동심원 구조의 외연적인 확산을 가지게 된다. 침입과 계승뿐만 아니라 집중과 분산, 사람들이 모이고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CBD에는 각종 교통수단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더라. 부도심과 같은 2차 중심지에는 외측의 지대에 형성되어 도심의 기능이 도시 성장과 더불어 다른 지역의 부분적인 이동도 했다. 그러니까 부도심이 형성되면 그 도심에서 형성되었던 느낌이 이제 외곽으로 점점 파생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성장은 이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과 인간의 유형에서 비롯된 변화 과정, 그러니까 도시가 왜 형성되고 어떠한 변화 과정에 의해서 발달됐는가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인 및 집단을 거주지, 직업별로 분류시켜서 재배치했다. 그리고 슬럼과 게토 등이 발생해서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 집단이 분화함으로써 도시는 일정한 형태와 성격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슬럼,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동네가 있었고, 게토, 같은 동질성을 가진, 뭔가 차이나타운 같은 게 이제 게토 같은 거겠죠? 그런 것이 형성됐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 확대는 인간의 유동성 상태와 교통량 또는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집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도시는 변화된다. 이런 식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자, 우선 CBD가 있죠. 가장 중앙에 중심 업무지구 CBD가 존재하고 그 외곽에 점이지대가 있습니다. 자, 점이지대 어떤 거예요? 슬럼가라고 형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근처에 있어서 조금 이제 슬럼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저급주택지가 나온다. 저급주택지가. 그리고 외곽에 중산층 주택지가 나오고 다시 고급 주택지가 나오고 통근권, 주거지로 통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동심원 구조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이제 CBD가 있었고 그 주변에 점이지대. 그러니까 점이지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거죠. 과거 시카고 도시의 모습이다 보니까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와 그 이민자들이 도심 근처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혹은 도심 근처에서 이제 뭔가 기회가 좀 더 있다 보니까 바로 근접에 있어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점이지대다. 근데 현대 도시에서 이제 점이지대가 거의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엎어지는 그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 도시에서는 점이지대 좀 찾아보기 힘들고요. 자,
다시 그림을 본다면, 자, 중심 업무지역 CBD, 점유지대, 근로자주택지, 중산층, 통근자, 전체적인 동심원, 원형 구조로 점차 확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인면도는 이렇게 있죠. CBD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점유지대 약간 슬럼화된 공간이 있으면서, 근로자들이 주택하는 그런 주거지역이 배후에 형성됐고, 통근자들과 교외주택지가 방사형으로 나온다. 나중에 이런 동심원 이론 같은 경우는 우선 조금 비판도 많아요. 그래서 비판을 좀 살펴보면은 너무 이제 도시가 획일적으로 봤고 너무 단조롭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안의 내용을 볼게요. 우선 자 제1제 중심 업무 지구의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도시의 경제, 사회, 행정, 교통의 기능이 중심 집합되어진 공간이다. 뻔한 얘기죠. 상업, 업무, 오락시설 등 각종 시설이 집중하게 되고 이 지구 이면부에는 도매업이나 트럭 운수업, 철도업 등이 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심지에 각종 시설들 모이는 게 10일이고 두 번째 점유지대 혹은 전이지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제1지대의 업무 및 경공업 등을 비집고 들어와 주택지대로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형성된 지대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거지가 있었는데 그 주거지 주변으로 그 중심 업무 지역 CBD와 근접한 경공업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주거지가 악화되고 쇠퇴하게 되는 과정을 같이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시기에도 도시가 이렇게 있었다가 공장이 막 들어오면서 주거지가 열악해지고 도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같은 개념에서 볼 수도 있겠죠. CBD가 있었는데 CBD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뭔가 철도업이든 뭔가 제조업이든 이런 게 들어오면서 주거지역을 점차 낙후시키는 이렇게 되면서 내측 안쪽에는 공장지구가 들어오고 외측에는 열악화된 주거지역이 즉 내측이라는 어떤 게 점이지대 중에서도 CBD랑 가까운 곳은 공장지대가 형성되고 외곽은 이제 그것에 조금 밀려난 낙후된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 또 주거지역은 대체로 저급주택지와 빈민가로 형성된 슬럼이 만들어진다. 바로 도심 근처에 도심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 도심을 서포트하는 공업들이 들어왔고 그것들과 함께 낙후된 주거지역이 존재한다. 이게 점이지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지대 제2지대에서 즉 점이지대에서 넘어온 공장 노동자의 주택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거주한다. CBD 옆에 공업지 살짝 점이지대 부분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라는 거죠. 아무래도 직장과 가깝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고 자 제4지대 주택지대 같은 경우는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 교통의 조건이 양호한 곳에 위치하며 위성도시 혹은 업무 부도심이라고 불리는 부도심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CBD가 있었고 외곽에 이제 공장지대 혹은 점유지대가 있었고 거기 노동자가 들어온 다음에 그 외곽에서 교통이 좀 더 좋은 곳에 돈 좀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이게 중산층 거주지라 불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근자지대. 도시의 경계선을 넘어 CBD로부터 약 30에서 60분간의 통근 시간 범위를 갖고 있으며 위성 도시의 성격을 가지는 소도시나 배드타운을 이루기도 한다. 도시 내에서 이제 거주하지 못하니까 그 집가나 그런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거죠. 도시 외곽에서 CBD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외 통근자지대를 만들어준다. 이러한 통근자지대는 교통의 발달, 철도니 고속도로니 이와 같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탄생되어지는 공간이다. 고속도로에 면한 곳에는 고급 주택지가 산재하고 이곳의 주민들의 직장은 주로 중심 업무 지구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심원 구조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더 개성 발전하면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점이지대로 들어가는 거죠. 점이지대를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활성화를 통해서 그 낙후된 공간을 철거하고 CBD와 근접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면서 동심원 구조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동심원 구조의 비판을 한번 보면요.
교통로가 동심원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니까 도로의 발달의 영향, 파급력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의 발달이 이렇게 외연적인 확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있다면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불가사리와 같은 형태로 확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한 이제 도시 중심 업무 지구는 원형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이고 주요 교차점에 붓도심이 형성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 업무 지구는 이렇게 원형 구조가 아니라 확장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아메바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향후 도시가 발달해도 이것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을 띄어야 된다. 그리고 교통의 결절점에는 부도심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게 동심원 이론의 비판이죠. 중공업은 수상 혹은 철도 교통에 따라 입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지 같은 경우 12G 동심원 이론에서는 12G 중앙 외곽에 이렇게 형성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공업들은 교통, 철도의 발달에 따라서 노선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공업지 같은 경우는 운송의 교통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리고 경공업은 도시 전역에 입지한다.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입중해서 사람들이 활용한다는 것이고, 저급주택지는 공업지역과 교통지역에 인접지역에 입지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렴한 집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장 근처에서 바로 직주 근접을 해결하고, 혹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교통이 발달하는 곳에 입지해서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주택지나 중산주택지는 외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가 능력을 지불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입지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동심원 이론의 비판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인데요. 선형이론 같은 경우 이제 호이트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도시에서 근린주택지구의 구조와 성장이라는 연구에서 주장을 했던 것인데, 미국 142개 도시의 연구 결과라고 하네요. 각 도시의 기능이 도심에서 뻗은 교통로에 따라서 방사형의 부채꼴로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제스 같은 경우 동심원으로 통해서 CBD가 있었고 점차 커지는 공간 구조가 있었다면, 호이트는 교통로의 발달, 가로망의 발달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는 발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교통축에 따라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부채꼴의 모양을 띈다는 것.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부채꼴 모양이다. 그래서 도시 내 주거의 유형은 상류층의 거주지 입지 선택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호이트의 이제 선형 구조 같은 경우 교통로의 발달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지는 상류층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것. 내부 구조는 방사형의 교통로에 의해서 지대 분포의 유형을 가진 선상으로 배열된다. 그래서 방사형 공간 구조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호이트는 주택적 토지 이용만을 분석 지표로 사용했고, 주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만 그 결정 조건을 받고, 주택 지역을 다시 부분적으로 재구분해서 지대를 결정했다. 주택 지역의 각 블록의 평균 지대는 그 블록의 성격을 잘 반영하므로, 즉 블록별 가격대는 그 블록의 성격을 표현하므로 주택 지역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직가를 통해서 그 공간의 성격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지대로 고지대 지역, 그리고 중지대, 저지대로 이제 가격 대비 공간을 좀 나눴고요. 이런 지역의 분포 패턴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이 거주하는 공간과 중류층, 중산층이 거주하는 곳, 그리고 하류층이 거주하는 공간 구조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분포의 성향을 밝히게 되는, 전에 배웠던 주거지의 분화 과정과 이어지겠죠. 뭔가 상류층이 입지하게 되는 선택적 요인들. 그래서 높은 임대 지역의 형성은 도시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대 가격이 높아지면 그 가격만큼 도시 전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상류 계급들이 거주하는 주택지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 고급 주택지의 성장은 기존 교통로, 상업 중심지와 같은 도시 주변부의 중심지로 향한다.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은 CBD 쪽에 근접해서 주거지를 잡아준다. 이런 내용이겠죠. 홍수의 위험이 없는 구릉지나 공업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호수만 바다와 같은 뭔가 좀 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경관이 양호한 곳에 우수한 주거지가 들어간다는 거. 도시 주변부로 성장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장벽을 피하여 성장한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어떤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점점 넓어진다는 거고요. 지역사회 지도자급 저명인사들이 거주하는 지택지역을 향하여 성장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또는 평창동 같은 경우 보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정치가나 재벌가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런 식의 점차 고급주택지에 모인다. 뭐 사무소, 은행, 상점 등의 이동 경향은 고급주택지들과 동일하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상점, 은행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주택지가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고요. 주요 운송망인 고속도로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며 장시간에 걸쳐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파생하게 된다면 쭉 유지된다는 거죠. 낡은 주택지 내에서 기존 업무지 근처로 형성되는 경향도 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낙후된 공간을 재개발한다. 그래서 그 속에 다시 상류층 계급의 주거지가 들어온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업자는 고급 주택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아, 저기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막 하면 개발 압력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곳에 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선형이론의 이제 모형들 본다면 자, 우선 CBD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교통의 발달이죠. 방사형의 형태로 도시가 외연적인 확산을 했을 때, 자, 두 번째, 도심 근처에서는 이제 도매 경공업지구가 형성이 되더라. 한편으로는 저급 주택지, 안 좋은 종류의 주택도 있고, 한편 근처, 있고, 그 외곽으로는 중산층들이 모여 살더라. 그리고 다시 고급 주택지가 나가는데, 고급 주택지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자,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이해해 본다면, 서울로 한번 따져볼게요, 서울로. CBD, 종로가 있어요. 종로가 있고, 종로 뒤쪽에 을지로 퇴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 본다면 을지로 퇴계로에서 상당히 많은 경공업지구가 있었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왕십리라든지, 그쪽, 상암신리, 이쪽 동네, 회원동, 서대문 이쪽 동네가 이제 중급 주택지가 있고, 아예 쫙 빠진, 남산 쪽의 평창동이라든지 아니면 북촌이라든지 이런 식의 고급 주택지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되게 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의 발달이 머제스 같은 경우는 점차 같은 패턴으로 커졌었죠. 근데 호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림도 중요하겠지만 도로의 발달에 따라서 그 업종들이 몰리는 그 공간의 성향들이 몰리는 게 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저급 주택지가 위치하는 곳과 고급 주택지가 위치하는 곳과 중산층이 위치하는 곳이 분명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계기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양은 부채꼴, 선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호이트가 얘기했던 이론이다. 라고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다핵심 이론으로서 이제 해리스와 울만이 제시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한 다핵 이론이라는 것은 도시의 토지 이용 패턴은 단일 핵심이 아니라 다수의 핵심이 존재한다. 그 핵은 여러 개의 핵이 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를 CBD, 도매 상업, 경공업, 중공업 지구, 그리고 주택지구, 소핵심, 위성도시 등으로 핵심 지역으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도시가 확장될수록 핵심 지역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전문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그 편익에 근접해서 집중한다. 뭔가 그 집적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유사한 활동들은 집중해서 집적의 효과를 얻어야 될 것이고, 어떠한 활동들은 집중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양호한 입지에도 높은 지대를 부담하기 어려워 별도의 핵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는 도시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도시 내부에는 중심핵을 지향하여 도시 기능을 분리시키려는 요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핵심구가 가격이 높다면 도시 활동의 중심은 교외 교통이나 토지 공간의 형편 등에 따라서 자유된다. 그러니까 도시교통이나 어쨌든 활동 공간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고, 이러한 각기 다른 도시들은 분산, 도시 활동들의 이제 분산, 그리고 유사한 활동들의 집적,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핵심들은 만들어진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우선 중심 업무지구가 중앙에 있고 그 옆에 도매의 공업적이 있으며 저급주택지가 어쨌든 근접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중산층 주거지가 있고 고급주택지가 있으며 요 사이에 부도심 서부 CBD 부도심이 들어온다. 이런 부도심 말고도 다양한 핵이 있을 것이며, 자, 이렇게 9번의 신공업지, 신주택지, 즉 교외 도시들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핵을 형성하겠다. 그러니까 도시 공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심원 이론처럼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퍼지는 것도 아니고, CBD처럼 어떠한 선형 이론처럼 어떠한 축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집적과 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 마찬가지죠. 핵이 여기도 있고 이런 데가 다 핵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CBD는 중심 업무지구는 도시 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여 교통이 편리하며 지가가 가장 비싼 곳에 입지를 한다. 가장 도심 중앙부. 그리고 도매업 지구와 경공업 지구는 도시 내부 가운데에서 시외 교통에 초점이 되는 곳에 위치한다. 즉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외곽과의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뭐 동서울 터미널이나 강남의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 도시 외곽에 있으면서 시외 교통을 처리하는 부도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공업지구는 도시 주변부에 입지하는데 그 이유는 도시 주변에 이제 토지 확보가 좀 더 용이하고 저렴한 집가 덕에 용이하고 철도나 이제 도로의 순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은 외곽이 더 좋다. 내부로 들어오면 사람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외곽에 좀 들어가서 교통이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입지하는 게 공업지의 특성이고, 고급주택지 같은 경우 배수가 양호하는 고지대에 입지한다. 그리고 저급주택지는 공장이나 철도변에 형성이 되는데, 고급주택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고, 저급주택지 같은 경우는 그 공장과 좀 가까운 곳에 혹은 출퇴근이 용이한 곳에 입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의 낡은 주택에는 저소득층들이 침입을 한다. 즉 점이지대를 형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소핵심지에는 문화센터, 공원, 근린지구 상업 등 뭔가 새로운 핵을 구성을 해라. 이게 부도심의 성격일 거고, 교외에는 주택이든 공장이든 새로운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입지를 하게 된다. 이러한 다핵심 이론 같은 경우 부심이나 신공업지가 발달하고 또 다른 핵이 되어 이제 도시 성장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핵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질적인 활동을 분리시키고 서로 안 맞는 것도 분리시키고 좋아하는 것들은 집적시켜서 집적의 효과를 이루게 되고, 이런 이론들은 핵심적이 많고 기능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대 도시의 거대 도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혹은 세계의 도시들에 보면 정말 다양한 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설명하기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핵 이론이라는 것은 핵이 많다는 거예요. 핵이 많은데 그런 핵들이 도시의 기능 공간에 따라서 분포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변지가 형성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다차원 이론과 제3지대 이론까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간 구조를 분석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있고, 세 번째 헬스 얼만의 다핵 이론. 요 세 가지가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다차원 이론,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도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다차원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 구조를 모형화시키진 않았어요. 다만 세 가지 차원에서 즉 사회계층, 도시와 그리고 인종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도시를 바라보는 그 도시의 형성 혹은 공간 구조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계층은 이제 인구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수준에 따라서 계층 분류를 할 것이고 도시와 가정, 가족의 구성, 세대의 유형, 그리고 부녀자의 노동력 등에 따라서 구분하는 요소를 잡아주고 세 번째, 인종 혹은 거주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다르다. 즉 사회계층 혹은 도시와 거주자 인종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의 발달하는 형태적인 것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구조를 바라본 동심원, 선형, 다핵 이론과 약간은 다른 포커스로 바라봤다. 그것이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 구조에서 중요한 건 버제스의 동심원, 호이트의 선형, 그리고 헬스 얼만의 다핵. 거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본 다차원 이론. 자,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번외를 본다면 제3지대 이론이라고 해서 디킨스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디킨스 같은 경우는 영국을 기준으로 혹은 중세 유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라서 중세 15에서 16세기 건축물들이 도시의 중심 핵을 남아있는 유럽의 공간 구조를 분석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 버제스나 호이트나 해리스 얼먼은 근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분석한 거고요. 디킨스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의 도시의 공간 구조를 좀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시가제 역사적 발전에 근거해서 이제 발달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또 특징으로는 옛 시가지, 근대 시가지, 외곽, 현대 시가지를 함께 봤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철도, 하천, 문화의 면에 있는 시가지가 확산됨에 따라서 선보다는 면으로 도시가 외연적인 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본다면 시가지를 시간차로 구분해서 도심을 구분하는데 세 가지 동심원의 형태로 공간을 분할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심지는 중앙지역.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를 가진 지역이 중앙지역이고 중간지역. 산업혁명을 통해서 외연적 확산을 했던 불규칙하고 낙후된 주거지가 있던 곳이 중간지역이고 외부지역.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발전한 주택지가 외곽에 형성되는 교외 주택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 공간을 봤다. 그러니까 동심원 이런 거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시대적인 흐름과 그런 공간 구조를 좀 섞어 놓은 거죠. 중심지역, 역사와 전통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중간 지역,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주거지가 확장하고 도시가 늘어났던 거.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교외화 현상에 따라서 도시가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3단계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중심지역 CBD로 접근성 급파 각종 기본적인 내용, CBD 내용 거의 다 동일하고요. 중간 지역은 이제 대부분이 거주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 이런 내용도 우리 동심원 이론이든 선형 이론이든 헬스 얼마이든 CBD 근처에는 우선 좀 안 좋은 주거지가 형성됐다는 거. 그리고 외곽에는 이제 교외 주택지가 나와서 조금 더 보다 좋은 고급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신다면 거의 다 공간구조 이론은 비슷하죠. CBD가 있고요. 그 외곽에 이제 점유지대 혹은 약간 낙후된 지역이 있고 외곽으로는 교외 주택지가 있는 이와 같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3세계의 도시 공간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제3세계 같은 경우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 구조로서 어떤 강력한 경제력이나 그런 군사력, 정치, 경제를 통치하기 위한 그런 공간 구조가 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주민의 정착과 그리고 자원 수탈이 편리하도록 항구 도시에 많이 입지를 하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 구조보다는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시 공간 구조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3세계 도시는 이제 역전된 동심원 구조. 그러니까 중앙에 훨씬 더 좋은 게 있고 외곽으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주거지가 형성되는 역전된 도시공간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엘리트 집단이 CBD에 근접하고 외곽 쪽으로 점차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CBD가 있고요. 엘리트 집단이 확실한 강력한 축을 가지고 있고 슬럼과 저쪽 퍼져지게 되는. 그러니까 동심원이 이렇게 점차 확산되거나 뭐 다액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팟이었는데 여기는 하나의 강력한 중심지에 축을 형성해버리죠. 이런 것이 제3세계 뭔가 정치나 경제의 통치를 위해서 결정되어진 좀 요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 공간 구조를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은 정말 뻔한 얘기인데 지금 계속 되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동심원 구조, 원형 구조예요. 원형 구조로 CBD가 있으면 점차 퍼지게 되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 선형, 부채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교통로의 발달에 따라서 방사환상형의 도시 확산이 있었다. 다액이로 하는 것은 도시가 여러 가지 중심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상업지역이든 뭐 신흥공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 새로운 핵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 다차원은 세 가지 차원이었죠. 사회적, 도시화적, 인종적 계층에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제3지대 이론 같은 경우는 중세 유럽 도시부터 시작된 중앙지역, 중간지역, 외곽지역에 따라서 주거지 그 공간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3세계는 이제 정치, 경제의 권력에 따라서 공간 구조가 좀 더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